예,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막판 댓글 여론조작 의혹과 네거티브 전이라는 변수가 등장했는데요. 네,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내일이면 대선까지 딱 하루만 남겨놓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대선 레이스 숨가쁘게 펼쳐졌는데 일단 가장 큰 변수, 여태까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 이슈를 꼽으라면 어떤 걸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선거 막판에는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가 3차 토론회에서 했었던 이재명 후보의 아들 관련한 성적 발언, 이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됐었던 것 같고요. 네. 또 가장 최근으로는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의 어떤 공식 직함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스피커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론이 많이 악화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유시민 작가와 관련해서는 사과를 했으니 국민들이 용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유시민 작가가 했었던 발언이 워낙 다양한 계층과 성별에 대해서 비하성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좀 불편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우리 당에서도 그게 논란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좀 이제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논쟁이 저는 유시민 작가가 보다 적극적인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본투표가 이루어지는 6월 3일까지도 상당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두 가지를 꼽아주셨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과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이슈를 좀 꼽아주시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본투표 때 얼마나 보수층의 지지자들이 나와서 투표를 해주시는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대선의 상황을 지난 20대 대선과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0대보다 19대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홍준표, 안철수 이 3자 구도가 지금의 상황과 가장 비슷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약 10% 초반대의 지지율을 기록을 했었지만 막상 투표를 해보고 나니까 24%의 지지율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샤이 지지층이 얼마만큼 투표장에 나오시는가가 저는 막판 변수라고 보고 있고요. 예. 말씀하셨지만 유시민 그 작가와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민주당의 구성원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당적을 가진 것도 정의당,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진보 정의당 이쪽 계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계속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틀에서는 민주 진보 계열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유시민 작가와 관련된 모든 발언에 있어서 저희 민주당 패널들이나 민주당에서도 잘못했다, 사과했다. 사실 우리의 식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미안함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까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좀 결렬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내일은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조금 공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준석 후보를 뽑아야지 미래로 가는 것이다 라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도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보수층에서는 그래 차라리 이 보수의 미래의 지도자 한 명을 키우는 것도 낫겠다라는 심리가 발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좀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이따도 말씀하시겠지만 리박스쿨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와 비화폰으로 고위직과 통화를 했다는 이 정황들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공천 개입 이런 것들이 좀 보도가 되면은 이런 것들이 중도층에도 조금 심리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측되는 변수들 짚어주셨습니다.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이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지지율 추이에 변화가 있었을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줄곧 지지율 1위를 유지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2위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어떻게 됐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 가지 더 있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 또한 양 진영의 지지세 결집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선거 막판으로 올수록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는 크게 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는 많았다고 보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 아들 이 동호 씨가 고액의
그 온라인 도박을 했다. 그래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았고 이준석 후보가 제시한 것처럼 여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의 이 온라인 댓글을 통해서 유죄를 받았다. 그러니까 범죄 일람표를 통해서 확정이 됐잖아요. 이런 것이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에겐 전반적인 악재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악재의 범위가 과연 몇 %포인트 정도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는가 이걸 확인할 방법은 지금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막판에 5%포인트 정도의 지지율이 급변하는 사태는 상당히 많이 목격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했을까가 관건이라고 보고요. 이준석 후보는 뭐 3차 토론회에서 나온 본인의 발언 실수도 실수지만 결국에는 단일화가 되지 않는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를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사표 부담 심리가 본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제3지대 후보의 경우에는 실제 본인이 예상할 것, 득표할 것으로 예상했던 지지율보다 실제 득표율은 낮아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도 과연 두 자릿수 득표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많은 분들은 그 두 자릿수 득표율이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한다면 우리 그 당으로서는 기간이 짧게 남아 있지만 역전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지율 추이에 변화가 있어서 역전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된 것은 사실 저희 민주당에게 좋은 어떤 내용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미 나왔던 내용이어서 이 부정적인 내용이 그때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이재명 후보가 이미 사과를 했고요. 이번에도 또 자식 잘못 가르친 제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액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습니다. 이 이동호 씨와 관련해 가지고 5만 원, 10만 원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것들이 계속해서 입금된 내용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뭐 100만 원씩 10번 넣고 빼면은 총액이 1억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입금을 해놓고 또 나중에 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과연 2억 원에서 얼마의 어떤 총액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던 이준석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여성 혐오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2030 남성의 표는 조금 더 결집됐을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여성의 표가 저는 실점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과연 두 자리의 득표를 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런 이슈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거가 막판으로 가게 되면 사실 양당으로 지지세가 결집되는 과정에서 3당의 후보가 조금 축소되는 경향이 지금까지 보여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경향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과연 이준석 후보의 득점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인가. 추가적으로 저희 민주당에서도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 이준석 후보가 본인과 관련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어떤 계기가 됐었던 상납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만 들으면 국민들이 들으셨을 땐 아, 이준석 후보가 경찰이 수사를 해봤는데 잘못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당시에 이준석 후보가 공소가 시효됐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안 해서 무혐의 처리를 한 것이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어우러졌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대선과 관련된 징크스가 두 가지가 좀 적용이 돼요. 네. 하나는 충청권에서 가장 지지를 많이 받으셨던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그리고 그렇죠. 대선 후보 등록한 시점에서 1위 조사, 또 블랙아웃 들어가기 전에 여론조사에서 1위 하셨던 분이 대통령이 됐다는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보수 진영 표심 향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짚어보면 일단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보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반면에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하는 표는 사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연 보수 진영의 표심 향방 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투표가 있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가능하다 이런 그 단일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승리에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전 투표가 지금 33%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1,000만 명 넘는 분들이 이미 투표를 한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이준석 후보를 찍었던 표는 무효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단일화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투표에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한다는 것은 이미 실증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뭐 지금의 구도보다는 훨씬 더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게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 관련해서는 강성필 위원장도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그 양자 구도로 좁혀지는 과정에서 삼자 구도의 3후보가 얼마나 많은 그 표를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역대 선거에서도 그 과거 지지율보다도 낮게 나타난 경향성을 보였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준석 후보를 찍는 표가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격이다. 이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치공학적으로 이 검증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당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투표에서도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중도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뭐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양당 후보에게 표가 이제 쏠리는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혹시 뭐 첨언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제가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으로서는 막판에 갔을 때 1대1 구도를 만들었는 게 아무래도 유리했을 텐데 마지막까지 그런 구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네. 이러한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언론에서 계속 노출이 되잖아요. 그 자체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이름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게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까지는 사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계속 공격을 하는 그 네거티브 성격을 보였는데 결국에서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아이템과 이슈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승부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된다면 그것은 아마 선거 막판에 처음 있는 김문수 후보로서의 긍정적인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끝까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아무래도 구애를 할 것이다. 그러는 반면에 또 다른 팀에서는 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단일화의 효과는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이제 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네,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잘못된 과거와 절연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추진 방침을 밝혔고요. 대통령 당무 개입을 골자로 한 당원, 당규 개정에도 나섰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이에 대해서 제가 논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김문수 후보에게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무 우선권을 가진 대통령 후보가 전직 대통령, 그것도 파면당한 대통령, 그리고 그 파면당한 대통령 때문에 혈세 4천억이 들어서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할 말이 아니다, 본인이 할 말이 아닌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도대체 김문수 후보가 말해야 될 건 뭐가 있는 겁니까?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만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지도자라면은 수많은 고민스러운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렵더라도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설득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결론에 있어서 본인이 책임지는 게 정치 지도자로서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처음 후보가 됐을 때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영입을 하면서부터 저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많이 회피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지도자로서 조금 너무 어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당무 개입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현행법에도 헌법 7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9조에도 대통령은 중립을 유지해야 되고 또 공무원도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당헌 당규를 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용기를 가지고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거 쓴소리도 할 수 있는 레드팀을 할 수 있는가는 용기에 달렸기 때문에 뭐 당헌 당규 개정한 것도 물론 긍정적인 일입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용기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문수 후보는 계엄에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반성했고요. 탄핵과 관련해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무 개입에 대해서 당헌 당규를 이미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년간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못한 부분이 뭐였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그 반성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이 수직적인 당정 관계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심과 좀 어긋난 방향으로 갔을 때 당이 이 민심으로 좀 견인하려는 노력을 훨씬 더 잘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계엄과 탄핵이라는 과정으로 이어졌고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정권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서 당헌 당규를 개정했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전 정권과는 이제 절연하고 국민의힘이 국민께 사과드리고 쇄신, 개혁하겠다는 뜻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말아 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의 권력이 된 겁니다. 비록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지울 수 없습니다만 이제 앞으로의 관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국민의힘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른바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의뢰를 했고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과의 확실한 연관성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과연 이제 막판 대선 판도에 이제 이 이슈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사인데 어떤 점 영향을 끼친다라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당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통합으로 합쳐가지고 가장 오랫동안 노숙 투쟁을 했던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그럼 그때 민주당이 2013년도에 왜 그렇게 오랫동안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노숙 투쟁을 했느냐? 국정원 불법 댓글 개입 이 사건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국정원은 아니지만 리박스쿨이라는 한 단체가 어쨌든 누구를 위해서 이런 불법적인 댓글을 달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 리박스쿨에 관련돼 가지고 김문수 후보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느냐라고 민주당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객관적인 근거로서 이 리박스쿨이 기독자유통일당에서 김문수 후보가 활동하던 시절에 김문수 후보가 거기 가서 강연을 했던 그런 영상을 저희 민주당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 리박스쿨의 대표가 손효숙 이란 분인데 이분이 2019년에 선거사무원 교육을 할 때 김문수 TV와 협력을 해서 또 선거사무원 교육을 했습니다. 김문수 TV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등학생 방과 후 교육에 이 리박 관계자가 참여를 했고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정책자문관에 이 손현숙 대표가 또 정책자문관으로 추천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이외에도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에 이 리박스쿨에 관련된 영상이 다 삭제가 됐습니다. 사실 그 이외에도 저희 민주당이 오늘 찾아낸 사실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객관적인 정황이 있기 때문에 과연 리박스쿨과 김문수 후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밝혀내야 되고 이 과정 속에서 불법적인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김문수 후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리박스쿨 홍보 영상에 김문수 후보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단체 배우가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댓글 관련해서는 이미 기시감, 데자뷰가 있습니다. 2022년 3월 9일에 대선이 치러졌는데 3월 6일에 이번에 의혹을 제기했던 똑같은 매체인 뉴스타파가 신학님, 김만배 네. 두 분의 뭐 커피 관련해서 대장동 관련해서 진짜 주인공은 뭐 윤석열이다라는 허위 조작 인터뷰를 발표한 이후에 이걸 또 진보 매체가 확대 재생산하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 또는 유력 정치인이 정치 쟁점화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허위 사실로 판별이 난 거잖아요. 이번에도 대선 불과 얼마 안 앞두고 똑같은 매체에서 의혹을 제기한 후에 진보 매체가 확대 재생산하고 이재명 후보가 다시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공격하는 양상으로 이런 정치 공세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누구를 위해 달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달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댓글을 더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뭐 자발적인 시민단체가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댓글 다는 것은 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댓글이 조직적으로 누군가가 뭐 공권력을 이용한다든가 뭐 금권을 주는 대가로 이렇게 댓글이 작성된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말 의혹 그대로지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 해당 영상에 김문수 후보가 등장한다든가 이것은 김문수 후보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고양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영상이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위한 공세에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배경에는 최근에 흔들리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원인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 당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댓글을 다는 게 과연 또 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댓글을 다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불법적인 요소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댓글을 달 때 본인이 본인 아이디로 그 로그인을 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의견을 댓글로 다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한 좋은 일인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차용을 해서 대신 들어가서 대신 댓글을 달고 또 어떤 댓글을 달기 위해서 지령을 내리고 조직적으로 이런 것은 분명히 선거에 관련돼서 불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밝혀져야 될 것인 것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 리박스쿨과 된 관계자들이 도대체 왜 이 일을 했을까? 누구를 위해 했을까? 어떤 일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를 추측을 해본다고 하면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했을 것이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김문수 후보가 시켰는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시켰는지 이것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그야말로 뭐 신앙림 뭐 김만배 사건 거기에는 그 이익 당사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번 영상에는 김문수 후보가 나오잖아요. 이들과 관련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마저도 저는 좀 객관적으로 좀 증명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남아있지만 충분히 의심을 해보는 정황은 만들어졌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도 마냥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좀 내부적으로 진상조사를 해서 좀 설득력 있게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이번에 정치 쟁점화하는 공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보를 받았다. 뭐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뭐 방탄조끼를 입고 방탄 유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 제보의 신빙성과 관련해서 과연 그러면 민주당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놨느냐. 그리고 이번에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그 의혹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의혹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 일단 국민의힘과 리박스쿨은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확건하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리박스쿨과 국민의힘 또 김문수 후보는 전혀 연관 관계가 없다는 점을 저희가 오늘 아침 어제부터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고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에 저는 이거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그 불법 댓글을 다는 것이 본인들의 자발적인 것이었는지 뭐 어떤 외부의 조직적인 도움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이게 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또 하나 이 리박스쿨과 관련한 이야기만 하는데 과거 이재명 후보도 그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해서요 본인의 기사 또 그 민주당에 유리한 그 기사에 대해서 댓글을 다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달라고 직접 부탁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영남권 험지에서 이제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 집중 공략에 나섰고요. 이준석 후보는 지역 구조, 동탄 신도시 등지에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이 마지막 주말 유세 현장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는 아무래도 수도권 표심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죠. 이제 그 보수 지지자들은 일정 정도 결집이 됐다고 봅니다. 결국 뭐 여론 지형에서 나타난 것처럼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 또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지 못한다면 당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도권 유세에 집중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 유세는 서울 광장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 광장은 2022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지막 유세를 그쪽에서 하고 또 대선에서 승리한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서울 광장에서 마지막으로 유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주말 유세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서는 아주 가장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상대방의 한 표를 가져오면 저한테 두 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의 출생지인 안동, 경북 안동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 지금까지는 지지를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 거기서 지지율을 더 받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이 또 있는 것이고요. 이게 전체적인 선거 판면에 있어서 상당히 직접적인 표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TK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난다든지 후보가 이런 것들이 아직 지지층이 결집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 TK와 PK를 더 흔들어 놓는 것이 저희에게 더 표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전략인 것이고 특히나 이제 PK, 부울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해볼 만하다. 지금까지 기존의 어떤 대선에서의 지지율보다는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는 또 야당세가 또 있습니다. 또 불의에 참지 못하는 이 부산 시민들의 또 어떤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란을 심판하는데 부산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막판에 TK, PK, 특히 PK에 좀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후보들의 마지막 주말 유세 행보까지 짚어봤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